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섰습니다. 특위는 5월 말까지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매자의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 출석한 김현준 신임 LH 사장이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국세청장 출신인 김 사장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의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소급 적용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뉴스엠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인 박수영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과 암호화폐 논란 등 국회 정무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당내 부동산 특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5월 중에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한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분노한 지점을 들여다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특위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위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 방안을 먼저 논의합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당내에서 혼란을 빚은 종부세 완화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수 부동산 특위 간사는 당의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야당과도 입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 주가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후보들의 입장은 같지만 해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공제제도의 탄력적 확대를, 홍영표 후보는 공시가격의 일시적 동결을, 우원식 후보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 등을 두고 엇갈리는 당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김현준 LH 신임 사장이 출석했는데 LH 사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신도시 개발은 LH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각각 부동산 보유세 보완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LH에 새롭게 취임한 김현준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과감한 개혁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쇄신과 자성을 약속하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사 대책 등 정부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김 사장이 국세청장 출신으로 주택 공급 문제에 전문성이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투기꾼의 숫자도 모르고 투기꾼의 자금 규모도 모르고 투기 단속 실적도 모르면서 부동산 상승 원인이 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 조직이 LH에 있어야 하냐고 물었는데 김 사장은 LH가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신도시 건설 이런 기능들은 LH 본연의 업무로서 LH가 수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도 집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하며 홍남기 부총리의 현안 보고와 근본적인 재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보고는커녕 무슨 그 엄청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울분에 토해내는. 야당 의원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며 정부의 보유세 수정 계획 여부를 물었고, 윤 장관 직무대행은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유세 수정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여야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입법 논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급 적용인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 차례 미뤄졌던 국회 산자중기위의 손실보상 법안 관련 논의는 오늘도 무산됐는데 여야는 서로 내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손실보상법을 핑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모든 법안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법안의 핵심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손실보상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 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손실보상 법안 처리에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소급 적용을 담은 손실보상법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들며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합의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 보상을 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 방식으로만 한 13조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따지면 다 소급 아닙니까? 지나간 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소급 적용에 합의하더라도 손실 보상 기준과 소급 시점 등 남아있는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여야가 법안 내용과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의결은 5월 국회로 넘겼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4월 국회 처리는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법 내용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에서 법률적 문제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까지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현재 지도부 교체 시기여서 이 문제를 다음 지도부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논의에 미온적이었는데 정진석 의원이 지난 21일 사실상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은 세종시 부처 관할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정진석 의원 안도 세종과 서울에 국회의사당을 두고 운영위와 정보위 법사위 등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처 상임위는 서울의사당에 두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운영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경우 국가 균형 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결, 고용 유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국회가 만약 세종의사당을 설치를 한다면 균형 발전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요청, 또 국토 균형 발전, 또 국정 낭비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참작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취임 초부터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5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예산에 설계비 127억 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 세종의사당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사 대상 사업 수가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타 권한 분산이나 예타 조사 대상 사업 규모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국회에도 26개의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요.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여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미리 검토해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나 해외 단기 사업 수주 등을 위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예타 조사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는 보다 신중해야 하고 제도 전반을 손보기보단 기존의 틀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타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재정당국이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 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가령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공공의료 시설 등에는 예타 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면제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예타 조사 대상 금액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춰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예타 조사 제도가 지방 발전에는 여전히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게 여야를 떠나 지역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27건 중에서 수도권 4분 6건이고 비수도권은 21건인데 지역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균형 발전보다 경제성을 내세우는 재정당국의 반대에 가로막힌다는 주장입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도 통영까지 와서 끊어졌습니다. 그걸 기재부나 국토부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 예타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정당국이 예타 결과를 참고하되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선진적인 방향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오늘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찾아낸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나가야 한다며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가상현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계를 돌릴 때라며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불법 다단계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되고 있고 거래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해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에 대해선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지 그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확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 전달한 10여 명의 후보 중 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등은 문재인 정권 방탄소대 역할을 하고 반문 세력을 억압하는 데 앞장서온 사람들이라면서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 자체로 검찰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추천위는 유능하고 독립적인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기로 최고위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의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가 말한 원칙 있는 통합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흡수통합이 아닌 당대당 합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나고서 이제 대선이 약 300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네.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백신과 부동산 정책, 차별화 등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재보선 참패 이후 10일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네. 지난주에 여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날부터 1가구 2주택도 실수요자면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차별화된 정책들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네.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정부와 같은 정책 방향은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중원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또 최근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기자는 재산 비례 벌금 제도도 제기했는데요. 사실 이 재산 비례 벌금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공론화하면서 당정 회의까지 한 문제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 대선 본선에 나가기 위해선 당내 경선부터 치러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확장성도 중요하지만 당원 표심도 중요하겠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각을 세워 친문과 멀어진 이 지사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문에 손을 내민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고리로 해서 대선 후보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는 모양새인데 정세균 전 총리는 연일 이 지사의 정책을 반박하면서 물밑 신경전이 이제 한층 더 가열되는 양상이네요. 네,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일 이 지사에게는 쓴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지사의 각종 정책에 바로 반박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 러시아 백신 도입과 관련해선 이 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잘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이 지사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대본에 참석을 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네.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전 정 총리 오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4% 정도고요. 이재명 지사는 24%입니다.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지만 잠정적으로 이미 후발주자로 뛰어든 만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와의 대결 구도를 구축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사에 대한 친문의 비토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 지사와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친문 지지를 흡수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여권의 이제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근데 요새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민생 현장을 돌면서 밑바닥을 훑는 비공개 순회 행보 중인데요. 네. 이 전 대표 민주당 5위 전당대회까지는 이렇게 민생을 계속 챙기고 또 지역 조직 구축 등 본격적인 대선 홍보는 그 이후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친문 지지층을 흡수를 위한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 뒤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지난 25일엔 김경수 경남지사와 깜짝 회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이제 출신이 겹치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친문 유력주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친문이라는 같은 지지층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서 이 지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3개월 만에 미국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하고 또 문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번엔 이제 야권으로 한번 가보죠. 전체 여론조사,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뚜렷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 사퇴 이후 뚜렷한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과외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수차례 만나서 북핵 문제 등 외교 안보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공식 대선 출마 시점은 여야의 전당대회를 마치고 또 새 지도부를 모두 꾸려지는 7월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주변에서 관망을 하다가 야권 통합 플랫폼과 제3지대 사이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이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나요? 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합당 과정에서 안 대표의 차기 대선 역할론이 부각되는 전략이 구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있었던 국민의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윤 전 총장의 합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안 대표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발언했던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안 대표의 역할 그리고 트로이카 체제 진단과 맞물린 발언인데요. 이태규 사무총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야권이 이번에도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치적 흥행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야권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빠진다면 그럼 흥행이 별로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권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주자들 외에도 제3 후보 등판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야권 대선 주자 합류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네.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윤 총장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안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니냐는 건데요. 이번 총리직 제안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보다 김동연 전 총리에게 먼저 갔지만 김 전 총리가 고사했다고 알려지면서 여야 양쪽에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는 황교안 전 대표가 1년여 만에 국회를 찾으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등 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보름 동안 천만 논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격려차 온 겁니다. 여기에서 기자들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국민께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권 대선 주자들의 물밑 신경전 그리고 야권의 대선 주도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종부세 완화, 국민 여론은?입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부동산 문제, 선거가 끝나도 이슈는 남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수정에 들어가면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국민 생각은 어떤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현행 공시지가 9억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7.5%, 반대 의견이 39.9%로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종부세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 지지자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종부세 기준 완화에 반대를 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0%가 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동산 이슈라는 점에서 지역별로 시각차도 분명했습니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 찬성 의견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팽팽하긴 하지만 오차 범위 밖에서 완화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 보완과 수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겠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세금 관련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은 반면에 하루 만인 오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제 개편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한 건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종부세 기준 완화. 과연 정부 여당은 찬반 여론 중에서 어느 쪽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김종인이 괴로워한 이유입니다. 얼마 전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권 도전에 배수진을 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주말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제주도에서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알린 원 지사는 김 전 위원장이 많이 괴로워하더라라는 언급을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식사해서 또 오랜 시간 지난 이야기 앞으로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냥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4.7 재보선 이후에 당 상황을 걱정했다는 원 지사는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 자신도 지금 국민의힘은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로 가는 건지 민심이 주는 신호등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당을 떠난 이후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애정이 담겨 있고 내용상으로도 다 맞는 이야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의 당 복귀에 대해선 원 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도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이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제 100명이 넘는 당이고 그다음에 지금 왕성한 이 초선 의원들도 지금 뭐 58명이가 되고 하는데 언제까지 부모한테 그 부모가 뒤 돌아봐주고 과외 선생이 과외를 해줘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죠. 국민의힘 상황이 걱정은 되지만 이젠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원 지사와 김 전 위원장. 두 사람의 우려와 평가에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를 가동하면서 관련 정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과세를 놓고도 2030 민심이 폭발하면서 여당의 고심이 깊어 보이는데요. 여당의 정책 방향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가장 관심이 이제 모아졌던 거는 종부세 완화와 같은 세제 개편 문제였는데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면서 좀 이제 혼란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이제 특위에서 종부세 등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배제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이제 당의 정책이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확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오늘 그 특위의 진선미 위원장이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어제는 이제 최인호 수석 대변인께서 세제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요.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걸 뭐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정치인들이 처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최근 2030 세대에서 투자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도 논란인데요. 국민의힘은 관련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고 세금만 거두려고 한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 어떤 대책과 해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 저도 이제 구체적인 아직 논의는 힘들다고 보는 게요. 이 가상화폐를 제도권화할 것인지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은성수 위원장께서 하신 이 투자자 보호 문제는 당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우세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제도권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개인의 재산이나 같이 국가의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투기 문제라든가 또는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닷새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여론의 관심은 당 쇄신에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자들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분위기도 함께 전해주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앞서 이제 부동산 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후보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 부분이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다른 두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다만 이 선거라는 것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당원들의 관심이 좀 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흔히 하는 이제 관리를 목표로 하는 지도부라는 생각들 때문에 또 관심이 덜한 측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뽑힌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책임 있는 지도부라는 측면에서 저는 당원들의 마지막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영남의 베이스캠프에서 전진기지를 계속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민의힘은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는데요. 원내대표 경선 막바지 후보들은 최대 표받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될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초선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초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신 박수영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1월에 나오시고 3개월 네, 만에 다시 나와주셨는데 바쁘신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제 새 지도 체제 선출 준비가 이제 한창인 상황인데 이번 주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당대회 이제 국면으로 돌입할 텐데요. 초선 의원 중에서는 이미 김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수영 의원님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저도 후보로 넣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초선이 두 사람 나가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김웅 의원이 먼저 선언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김웅 의원을 도와주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집중해 주는 것이 저희 초선들 입장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나가는 것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김웅 의원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일 후보로 네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초선 의원 불출마 선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 중에 초선이 이제 절반이 넘잖아요. 58명인가요? 56명. 56명. 탈당을 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세대 교체론, 초선 역할론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당의 이제 그 쇄신을 위해서 초선들이 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계속 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뭐 단일 대우 이런 말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시는데요. 네.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초선이 무슨 계파도 아닙니다. 네. 초선이 계파일 수 없는 것이 계파는 수장이 있어야 되고 수장이 있으면은 뭐 공천을 준다든지 뭐 당직을 준다든지 또는 뭐 후원금을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초선은 아무도 없고요. 계파처럼 이렇게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초선들이 합의하고 있는 게 딱 한계가 있는데 우리 당이 변화하고 쇄신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각자가 생각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네. 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 영남권이냐 또 비영남권이냐에 따라서 당권 경쟁 유불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 도로 영남당이다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영남에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영남당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언론이나 여당의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도 나오고 당대표도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어디 출신이냐로 판단한다. 이거 자체가 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오신 분이 어떤 비전을 내놓고 어떤 희망을 제시하고 당을 어떻게 바꾸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이분이 뭐 어디 출신이다. 영남 출신이다. 뭐 부산 출신이다. 대구 출신이다. 이걸로 보는 거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다. 이거야말로 적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떤 또 의원님께서는 이제 뭐 수도권 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뭐 또 영남 출신이다 뭐 이런 발언도 하셔서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언급한 이 탄핵 부정론을 놓고 이제 뭐 도로 한국당이다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이 이제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이제 그었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게 다시 터져 나왔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당내 분위기 이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탄핵 부정론이 있고요. 사면론이 있는데 이게 등가가 아닙니다. 네. 탄핵을 부정하는 거는 저는 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으로 이미 일단락이 다 됐고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들어갔거든요. 네. 이걸 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면론은 저희 당에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얘기한다고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서서 사면해달라고 구걸할 필요도 없다. 네. 그러니까 사면이든 탄핵이든 이게 지금 우리가 굳이 제시할 필요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과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고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기도 바쁜 시점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 부정론 이건 맞은 말도 안 되고 사면론 이건 대통령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이제 맡겨야 된다. 그 내년 대선이 이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에 이제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신 플랜 B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선 검증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다음 대선에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뭐가 시대 정신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 많이 훼손된 공정, 법치주의 뭐 이런 게 시대 정신이 될 거라고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상당히 그 유력한 후보인 건 틀림없지만은 어느 공당이
후보 한 사람만 가지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뭐 다른 후보들도 충분히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뭐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는 좀 더 많은 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윤석열이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될 수가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 될 수가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풀을 가지고 이분들을 전체를 아우르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처음부터 1등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민낯의 스탠딩 토론이라고 난상 토론을 벌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올라가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까지 제쳤고 박형준 후보도 뭐 이현주 후보 제치고 이제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1년여 남아있는 대선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토론 과정에서 누가 더 잘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서너 명 정도의 후보 풀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이 네 명이 모두가 민주당 후보 두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안철수 대표가 원칙 있는 통합의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합당이 언제쯤 될까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합당을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미 양쪽이 모두 했고 누구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둘러서 뭐 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전당대회 끝내고 다음 이제 당 지도부가 나오겠죠. 당 대표, 원내대표 다 나오면 그분들한테 맡겨서 네. 안철수 대표랑 협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지. 지금 당장 뭐 급하게 오늘 내일 해야 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내 초선들이나 또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뭐 진행 절차나 방식 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가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 자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선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극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관련 현안을 좀 이제 짚어볼게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정무위 소속이신데 지난주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이제 통과했고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 처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LH 토지 투기 사건으로 네. 이제 시작이 되어서 법안을 만드는데 마치 이 법안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사람으로 인물로 찍히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저는 고심 끝에 이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그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우선 이 공무원 110만 명에다가 79만 명의 공기업 그 공공기관 인력까지 전부 해서 189만 명이 대상이 되는 법입니다. 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189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매번 따진다는 것이 말이 쉽지 189만 명이 그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200만 도시 하나를 전체 관장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189만 명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됩니다. 그거 정말 윤리적으로 공직자 189만 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을 만든다. 저로서는 도저히 제가 행정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 윤리학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법안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서 저 혼자 반대했고요. 네. 아마도 본회의에서도 그 빨간 단추를 누를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는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뭐 네. 반대하기가 어렵죠.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네. 저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 만드는 절차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날치기 통과를 이렇게 한 달 만에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 재정법입니다. 새 법인데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계속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네. 차곡차곡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네. 또 최근에 암호화폐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지난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무에 출석을 했을 때 암호화폐를 뭐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다. 또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TF를 이번에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논란과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예, 뭐 가까운 사이인데 우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미국에서 있었던 영국의 세금은 내는데 뭐 대표는 하나도 없는 데 대해서 반발이 나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냅니다.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200만 원 이상 수익을,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게 되면 22%라고 하는 세금을 매게 돼 있는데 세금은 내면서 보호는 하나도 안 해주는, 제도화는 안 되고 인정도 하지 않는,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공시를 하게 한다든지 관련 서류를 한 7년 보관하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부인하면서 세금만 걷어가는 것은 네.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게 네.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30조 원이 거래가 됩니다. 네. 그 우리 정권거래소가 15조 정도 거래되는데 여기가 2배로 거래되는 것이고 네. 500만 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책이 보완이 절실한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이게 제도권으로 잡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네. 제도권이 아니라고 버려두면서 세금만 걷고 있거든요. 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금융당국이 관리를 하고 최소한의 기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은 4개만 정식으로 빅4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가 이제 시스템 인증은 받았고 한 200개 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옥석을 가려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본물트짓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직까지 뭐 뚜렷한 보호 대책은 현재는 여러 가지 지금은 없죠. 그래서 네. 우리가 특위를 만들게 되면 특위에서 제안할 것이 네. 공시를 네. 뭐 얼마의 돈을 투자를 받았다 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한 7년 정도는 보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정권감독이나 금융감독원이 그 조사를 하러 들어가면 그건 수용하겠다. 이런 식의 그 최소한의 장치는 만들어줘야지 세금을 걷는 의미가 있지. 아니 투자 손실 나면 정부가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네. 세금 수익 났다고 세금을 왕창 걷어가고 제도로 인정은 안 해주고, 이거는 좀 손발이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이었고 상당히 무책임한 일을 정부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내 상황, 그리고 암호화폐 논란 등 국회 정무위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밤사이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을 타고 황사가 날아오며 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